자, 이번 시간은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자, 이번에 요 단원 하면 생명 시스템, 즉, 이 단원이 끝이 납니다.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화학 반응. 일단, 일반적인 화학 반응이 아니라 생명체 또는 생명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물질대사라고 부릅니다. 뭐 이상한 말은 아니고 화학 반응은 화학 반응인데 생명체 내부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부릅니다. 화학 반응인데 세포 내부 화학 반응을 말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런 물질대사가 일반적인 화학 반응 또는 이 물질대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같은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일단 특징을 한번 볼까요? 특징은 첫 번째, 체온 범위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야. 당연하겠지. 사람의 체온이 몇 도요? 36.5도잖아, 평균 체온이. 즉, 그 온도에서 잘 일어나야 한다. 체온 범위에서 일어나야 한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 물질대사가 단계적으로 일어나요.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교하면 돼. 아파트에서 1층에서 10층을 가는데 계단을 따라서 걸어가느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번에 쫙 하고 올라가느냐, 이런 차이거든. 즉,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계단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진행하는 걸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질대사는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물질의 특징이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있어요. 반드시.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있다. 그럼 뭐야? 에너지 출입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출도 있고 입도 있다는 거네. 에너지가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효소가 관여한다라는 거예요. 효소. 효소가 뭡니까? 그 효소가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주요 메인 테마가 되는 거야. 어쨌든 이거 좀 이따 배울 것이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물질대사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런 물질대사의 종류가 있어요. 종류. 종류가 있는데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이화작용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얘가 뭐냐면 이런 식이야. 저분자가 있고 고분자가 있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 저분자가 뭐고 고분자가 뭐예요? 저분자라고 하는 건 간단하다, 작다, 에너지가 조금밖에 없다, 이런 녀석들이고, 고분자는 크다, 복잡하다, 에너지가 많다, 이런 뜻이야. 그 간단한 물질을 복잡한 물질로 요렇게 바꾸는 것도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 간단한 것들을 가지고 복잡하고 큰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합쳐야겠지. 합쳐야 커지고 복잡해질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이런 케이스,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이라고 할 수 있지. 합성이란 말을 쓰면 딱 맞잖아. 합성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동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근데 이 동화작용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동화작용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야 일어납니다 라는 거야. 되겠니? 근데 반대도 있어. 고분자를 다시 저분자로 바꾸는 거, 복잡한 것을 단순한 걸로 바꾸는 거, 이거 뭐라고 하면 되지? 쪼갰다, 분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분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자, 이렇게 분해하는 걸 무슨 작용이라고 하냐면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용어니까 거부감 가지지 말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인정하면 돼. 그리고 이때는 외부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알았죠? 자, 다시 한번.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하는 걸 동화작용이라고 에너지를 흡수한다.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는 것을 이화작용이라고 하고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게 바로 물질대사의 두 가지의 종류야. 근데 여기서 동화작용이 일어나든 이화작용이 일어나든 항상
효소가 관여한다는 사실이야. 그렇지? 그럼 물론 이 효소가 뭐 여기랑 여기랑 똑같다는 게 아니야. 효소가 되게 종류가 많아요. 정말 종류가 다양한데 그 각각의 효소들이 동화작용을 일으킬 때도 사용이 되고 이화작용을 일으킬 때도 사용이 된다라는 거야. 알았지? 이게 이제 두 가지의 종류인데 이 녀석들을 말이야. 이 녀석들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 어떤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냐면 에너지 그래프. 에너지. 우리가 이제 반응이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이런 거야. 크게 말하면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 게 있고 거꾸로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 게 있단 말이야. 자, 볼게요. 지금 위에 거는 뭐냐면 에너지가 많았던 것이 진행을 하니까 에너지가 작아졌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 저분자와 고분자 중에서 누가 에너지가 더 많을까? 상식적으로. 간단한 애와 복잡한 애 누가 에너지가 많을까? 당연히 복잡한 애겠지. 그래서 이게 지금 고분자란 말이야. 그럼 얘가 저분자지. 그럼 고분자가 저분자가 됐을 때 이만큼 에너지가 줄어들었잖니. 그럼 요만큼의 차이를 뭐 하는 거야? 반주하는 거야, 반주. 이해되죠? 그럼 이 그래프는 무슨 작용 그래프야? 요거지. 그래서 요 그래프는 이화작용 그래프야. 이렇게 보면 되고, 반대로 얘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작았던 물질이 큰 물질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에너지가 작은 게 저분자라고 했고 에너지가 많은 게 고분자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만큼 에너지가 많아지는데 이 에너지가 말이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발전소처럼 발전소조차도 에너지가 전환되는 거듯이 에너지가 뚝딱 어떻게 생기는 건 아니야. 요 차이만큼을 외부로부터 흡수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 동화와 이화는 그 에너지의 그래프가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요 효소라는 녀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효소, 영어로 엔자임이라고 하는데 이 효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생체 촉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 생체 촉매. 자, 촉매라는 글자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들어본 사람도 있고 뭐 처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자, 이 촉매라고 하는 녀석이 그 저학년, 뭐 초등학교나 아니면 중학교 뭐 이런 학년에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반응을 잘 일어나도록 도와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자, 촉매의 개념이 도와주는 개념이야. 도와주는 개념. 반응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반응을 도와주니까 반응이 잘 되겠지. 이렇게 정도 러프하게 좀 기억을 하는데 통과부터는 말이야 좀 더 세밀하게, 조금 더 정밀하게 어떻게 배우느냐. 효소라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효소가 무엇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냐. 무엇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냐. 성분이 뭐냐. 효소의 성분 그러면 주성분이 단백질이에요. 주성분이 단백질. 자, 여기도 5개념이 있어. 뭐냐면 이 주자 있지, 주자 빼먹으면 틀려요. 즉 효소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맞는 말이야. 근데 효소는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럼 틀린 말이라고. 즉 주된 성분이 단백질인 거지 100% 단백질로 되어 있는 것은 있어요. 있긴 한데 그냥 주성분이 단백질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야. 그래서 말이야 이거 있잖아. 단백질로 되어 있다. 우리가 그 저번에 배웠던 것 중에서 한 가지 너희가 기억할 게 있어. 단백질이 가진 성질이 다 단점 뭐야? 열을 가하면 변성이 되지. 못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효소 또한 가열을 해버리면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그 다음 효소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느냐에서 요 기능 있잖아. 요 기능에 대해서가 바로 요거 반응을 도와줍니다 라는 건 너무 심플해. 통과에서부터 조금 더 정확하게 배우는데, 효소의 기능은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줘요. 요게 바로 효소의 기능이라고 배워요. 아주 중요합니다. 효소의 기능은 활성화 에너지라는 걸 줄여주는 기능이야. 이걸 줄여주면 반응이 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얘를 낮춰주면 반응이 잘 일어나는가 배워야겠지. 자,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얘는 반응을 하기 위해 얻어야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자, 모든 반응은 말이야,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일단 얻어야 돼. 왜요? 아니, 왜요를 묻지 말아야 돼. 통합과학이잖아, 통합과학. 너무 오버하지 말고, 모든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의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그럼 얻으면 반응이 왜 일어나냐면, 얻어야 이 반응물들이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 그러니까 반응물이라고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라 반응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있어. 활성화 상태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상태가 되어야지만 반응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상태가 되려면 무조건 에너지를 먹어야 하는 거야. 그 먹어야 하는 에너지 값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 근데 그것을 낮춰준다는 거야. 이거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지. 얘가 바로 그 커트라인 같은 거거든. 그럼 서울대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는 수능 400점 중에서 390점을 맞아야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다라고 하면 380점 맞으면 서울대학교를 못 간다는 거잖아. 커트라인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커트라인을 이 효소가 촥 하고 내려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90점짜리 커트라인을 350까지 낮춰준다면, 와, 그러면 350점부터 389점에 있는 아이들이 갑자기 서울대를 붙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럼 너도 나도 서울대 가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반응을 잘한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반응을 하기 위해 얻어야 하는 커트라인 같은 에너지를 이 효소는 낮춰줍니다. 그래서 반응을 잘 일으키게 도와줘요 라고 판단하면 되겠고,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로. 자, 보자. 요게 이제 에너지야. 이렇게 에너지인데, 봐봐. 얘가 요렇게 바뀌어. 자, 잠깐만. 선생님 분필 좀 바꾸고. 자, 이렇게 바뀌어. 여기 있잖아. 여기 보면 고분자가 저분자로 돼요. 근데 왜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쫙 걷단 말이야. 이렇게 쫙 이렇게 걷잖아.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안 돼. 왜냐면 아무리 에너지가 많은 분자를 하더라도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일정한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해. 그 상태가 되려면 어떤 특정한 에너지값, 활성화 에너지를 얻어야 돼. 얻으면 얘가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져서, 높아진 상태에서 그 상태가 되면 쫙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알았니? 이게 바로 반응 경로라는 거야. 즉 점선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요게 진짜 경로라는 거야. 그때 요만큼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요만큼. 이 값을 활성화 에너지 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효소를 첨가하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와우. 촥 낮아질 수 있어. 그럼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요만큼. 뭐야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효소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많았던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면서 조금만 에너지를 가해도 금방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커트라인이 낮아졌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 커트라인이 이렇게 낮아진 거죠. 반응할 수 있는 커트라인이. 맞지? 그래서 효소를 첨가하면 이런 식으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나마 아이들이 이해를 잘 하는데, 이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볼래? 이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반응을 할 거야. 자, 이건 뭐야? 얘는 이화작용이면 얘는 동화작용이잖아. 근데 여기서 봐.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가 얼마냐?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서 이제 엄청난 오개념과 오답이 생겨요. 활성화 에너지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애들이 선생님 요만큼이에요. 왜 이만큼이니? 선생님이 요만큼이라면서요? 아니죠. 이거는 지금
생성물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반응을 하는 건 누구야? 반응물이지. 반응물, 생성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5개념이란 말이야. 얼마큼이냐면 이만큼을 도달해야 되니까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얘를 낮춰주니까 똑같이 효소를 여기다 첨가하게 되면 얘가 낮아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니까 요렇게 되는 거야. 요만큼이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낮아진 건 맞죠? 많이. 그래서 자, 이화작용, 동화작용에 이 효소가 낮추는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을 좀 잘 이 그래프적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이런 그 효소가 가지는 어떤 성질들 몇 가지를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우리 책에는 효소의 작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책에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이냐면, 자, 효소가 이렇게 있어. 효소가 이렇게 있어. 요거 효소라고 하자. 이게 효소야. 효소고, 여기에 지금 결합을 하기 위해서 반응물이 들어가요. 반응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런 녀석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다고 치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런 효소가 하나가 있고, 이게 지금 반응물이야. 얘도 반응물이야. 근데, 딱 봐도 말이야. 얘는, 여기, 이 모양새랑, 요 모양새가 딱 맞잖아. 그치? 아구가 딱 맞아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것들이 결합을 해서 요런 모양이 된단 말이야. 요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요 놈은 딱 봐도 아구가 안 맞아. 여기가 동그랗기 때문에 맞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효소랑 반응물이 결합을 못해. 알았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요런 그림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어떤 말을 기억을 해야 되느냐. 기질특이성이란 말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기질특이성. 무슨 말이냐면 효소는 자신과 결합할 수 있는 기질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즉 효소는 한 가지 기질과만 결합하여 반응을 해요 라는 겁니다. 효소는 한 가지 기질과만 결합하고 반응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질 특이성이라고 해. 그러려면 효소의 이 부위와 기질의 요 부위가 서로 아구가 잘 맞아야 돼요. 참고로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기질이란 말을 썼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반응물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근데 그 생명과학에서는 얘를 기질, 서브스트레이트라 그래서 기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반응물 대신 기질이란 말을 생명과학은 더 좋아한다. 그럼 얘는 기질이 아니겠지? 기질이 아닌 거죠. 기질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만났어. 결합을 한 거지. 지금 이렇게 결합을 했어. 요 결합한 상태를 부르는 명칭이 있어. 효소 다시 기질 복합체라고 하는 요런 상태가 돼요. 요런 상태가 되면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다. 알았지? 효소 기질 복합체. 나는 줄여서 효기복 이렇게 얘기하는데 효기복이 되면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고 보면 되고 이 상태가 지나고 나면 이제 반응을 하겠지. 반응을 하면 자, 그림 잘 봐. 얘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떨어졌죠. 잘 봐. 이 녀석이 이렇게 분리가 됐지? 두 개로.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생성물이 되는 거야. 생성물. 근데 이건 효소지. 효소란 말이야. 여기 봐. 효소는 말이야. 요 처음 상태하고 요 맨 나중에 상태가 어때? 변함이 없죠. 반응하는 건 이 기질이 생성물로 바뀌었을 뿐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효소가 가지는 특징이 또 나오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효소는 직접 반응하지 않죠. 직접 반응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반응하는 건 아니야. 반응을 도와주는 것 뿐이지 자신 스스로가 반응물이 되진 않아. 따라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됐나요? 자, 그런 말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요 녀석이 말이야. 요 녀석이
주로 뭐로 돼 있다고? 단백질로 돼 있다고, 단백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백질이 주성분이란 말이야. 단백질.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열을 가하면 뭐 된다고? 변성이라는 것이 된다고, 변성. 알겠습니까? 열을 가하면 변성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 보면 무슨 탐구자료 쭉 나와 있는데 그것들은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184페이지 넘어가면 생명 그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이제 생명 시스템의 마지막 내용인데 일단 효소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 마지막 내용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지만 좀 상당히 좀 난이도가 좀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 왜냐면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 자, 이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너희들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중학교 때 뭐 배웠냐면 중3 때 배우는 내용인데요. 유전자라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느냐.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격, 성질, 형태 이런 것들을 나타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다. 그래서 유전자를 유전 정보라고 한다. 그리고 유전 정보가 DNA에 들어있고 이 DNA로 만들어진 것이 염색체다. 이런 내용을 배웠을 겁니다. 뭐 아직 안 배우신 학년도 있긴 하겠지만 뭐 중학교를 졸업을 하면 거의 다 한 번쯤은 들어본, 뭐 잘은 몰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유전자, 염색체, DNA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할 건데 일단은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있고 그 안에 핵이 있어요. 핵에 보면 막 이렇게 실 모양을 가진 아이들이 있는데 이 실 모양을 가진 아이들을 염색체라고 불러요. 염색체. 뭐까지 되지? 근데 이 염색체를 확대를 좀 해봤어. 확대를 좀 해봤더니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더래. 이게 염색체더래. 근데 얘를 조금 더 자세히 봤어.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얘가 엄청나게 작은 실들이 이렇게 이렇게 엄청나게 작은 실들이 베베베베베 꼬여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 다시 세포 안에 핵이 있고 핵 속에 아주 가느다란 실 모양의 뭐가 막대기 모양이 보여. 그 막대기를 염색체라고 해. 확대해봤더니 이렇게 생겼더래. 얘를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자세히 봤다? 그랬더니 이런 아주 작은 실들이 막 꼬불꼬불 뭉쳐서 된 거더라 이거야. 그럼 이 실을 뭐라고 하느냐? 이 실을 염색사라고 해요. 이 염색사가 똘똘똘 뭉친 걸 염색체라고 불러준다는 거야.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요 실은 어떻게 생겼을까? 요 실을 좀 더 확대해보자. 확대해봤을까요? 해봤어요. 해봤더니 어떻게 생겼냐?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선생님 그린 거 잘 봐야 돼.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떤 알갱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가느다란 실이 얘를 이렇게 감고 있어요. 이렇게 감고 있어. 이렇게 슉 또 이렇게 감고 있어.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생겼더라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얘를 확대할 때 이렇게 생겼더래. 이게 뭐요? 그래서 이 보라색 이거 뭘까요? 이거 보라색. 알갱이들. 요런 알갱이는 무엇일까? 자, 연구를 다 해봤어요. 자, 일단 봅시다. 이름을 좀 알아야 돼. 이게 지금 이름이 복잡하니까. 요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 하나를 뉴클레오솜. 읽어봐. 뉴클레오솜.
everybody, 뉴클레오솜.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알갱이가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수백만 개 연결돼 있더래요. 얘가 수백만 개 연결돼 있더라는 거야. 알았지? 그럼 이 뉴클레오솜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봤더니 이 보라색 이 알갱이. 자, 이 보라색 알갱이와 그 보라색 알갱이를 감싸고 있는 주황색 실이 있지. 두 가지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보라색 알갱이가 뭐냐면 히스톤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단백질 덩어리야. 히스톤이라는 단백질 덩어리고 걔를 감싸고 있는 이 실이 바로 DNA더라는 거예요. 와우. 이게 바로 뉴클레오솜이라는 걸 구성하고 있다는 거야. 정리해볼까? 뉴클레오솜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히스톤, 단백질, 더하기 DNA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야. 알았지? 요거 이제 밝혀냈죠? 다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뉴클레오솜은 히스톤 단백질과 DNA로 되어 있고 이 뉴클레오솜이 수백만 개 연결되면 염색사가 되고 이 염색사가 똘똘똘 뭉치면 염색체라는 게 되는 건데 마지막 요 중에서 과연 어떤 녀석이 생명체의 어떤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인가를 가지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과학자들끼리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단백질이다, DNA다 이거 두 개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뭔지 몰랐거든. 막 싸우다가 결론을 알았지. 결론. 누구다? 얘가 바로 생명체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유전자, 유전 정보를 가진 물질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DNA가 바로 유전 정보를 가진 물질이다 라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면 유전 물질이라고 불러줍니다. DNA를 유전 물질이라고 불러준다. 아주 중요해. 그럼 이제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연구해 보았겠지. 다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서 우리 다 배웠어요. 이 DNA가 말이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이중 나선 구조로 생겼지. 기억나? 이중 나선 구조로 생겼고 이 이중 나선 구조 사이사이에 뭐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잖아.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수소결합이었지. 수소결합으로 사슬이 이어진 그런 거였어. 그리고 기억나? 요거 그러는 거?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이거 간첩. 이게 바로 뭐예요? 뉴클레오솜이죠. 뉴클레오타이드.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바로 뭡니까?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또는 DNA를 이루는 가장 기본 입자였지. 얘가 뭐였어? 인산. 얘가 뭐야? 당인데 당 중에서도 DNA를 이루는 거 뭐야? 디옥시리보스죠. 디옥시리보스.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해? 염기라고 하는데 얘가 되게 중요해요. 왜? 네 개가 있잖아. A, G, C, T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염기가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까지 알아냈어. 그럼 과연 이제 마지막 유전자라고 하는 건 이 안에 어디 있을까라는 거야. 유전 정보 이 녀석이 도대체 여기 어디 있을까? 알아낸 거예요. 바로 이 안에 여기 봐. 이제 선생님이 써볼게. 여기에 A, G, C, T C, A, T, G, C, T, A. 와, 이거. 우리 기억나 이거? A면 T, G면 C, C면 G, T면 A, C면 G, T, A, C, G, A, T 이런 거. 오, 이거.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 서열에 저장돼 있더라. 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유전 정보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가 됐나요? 오케이. 그럼 지금 내가 이걸 왜 가르치는지 알아? 이 제목 봐. 정보의 흐름이잖아. 도대체
생명체 내에서의 어떤 정보들은 어떻게 흘러가느냐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배운 거야? 생명체에 대한 유전 정보의 가장 본질적인 정보 창고. 메인 뭐랄까 스토리지? 메인 스토리지? 하드디스크? 그게 바로 얘더라는 거야. DNA. 그리고 그 정보가 어떤 형태로 저장돼 있다? 염기라는 것의 서열의 형태로 이 순서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겠지. 이해되겠어? 그거를 우리가 유전 정보라고 불러준다. 그럼 모든 것은 생명체가 나타내는 모든 생명 현상들이 나타나는 최초의 시작점은 다 얘로부터 시작을 하는구나라는 거예요. DNA로부터. 알겠어? 그럼 이제 흐름을 봐야 되잖아. 흐름. 그럼 이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어떻게 됐냐를 봤어. 어떤 과학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생명체 안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DNA로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데 DNA로부터 RNA로 전달이 일단 되고 RNA가 그거를 가지고 어디로 갔는데 어디로 가면 여기서 리보솜이라는 애가 딱 등장을 해. 탁 하고 등장을 해. 저번 강좌에 선생님이 말했죠. 리보솜이란 단백질을 합성한다. 오!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한대. 여기까지. 이게 바로 생명체 안에서 일어난 정보의 흐름이다. 신기하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알았지? 이해가 잘 안 된다니까? DNA, RNA, 단백질 합성 요 순서가 바로 정보의 흐름이라는 거야. 이 흐름을 얘기하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중심설이라고 불러요. 중심설. 센트럴 도그마라고 말을 하죠. 자, 다시 순서가 DNA, 그 다음에 RNA,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단백질이 합성되는 것, 이걸 보고 정보의 흐름, 중심설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럼 일단 이 DNA는 뭐냐면 그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놈이죠. RNA는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매개체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가지고 있는 건 DNA. 운반하는 건 RNA가 되는 거예요. 그럼 RNA가 운반한 그 정보가 누구에게 가냐면 리보솜이라는 녀석에게 전달이 돼. 그럼 리보솜이 뭐 하는 거냐면 그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에 적혀 있는 대로 단백질을 합성한대요. 오? 그럼 뭐야? 이게 좀 어색하지? 아직은 어색하지? 얘가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떤 특정이라고 하죠. 어떤 특정한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인 거야. 이거 알아내기까지 시간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이거 유전자가 도대체 뭐냐? 유전자의 본질이 뭐냐? 염기의 서열이다. 그럼 도대체 그 염기 서열이 하는 일이 뭐냐라는 걸 밝히는데 아주 어려웠다고 해요. 근데 결국은 밝혀냈죠. 그게 특정한 단백질 합성을 시켜라 라고 하는 정보다.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 도대체 단백질 합성이 도대체 아니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단백질 합성과 관련이 있어? 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생긴 게 내 단백질 합성과 관련이 있어? 있다는 거라. 진짜로. 내 피부색이 이렇게 뽀얗나요? 그런가요? 이렇게 뽀얀 게 내가 만드는 단백질과 관련이 있냐? 있다는 거지. 생명체가 나타내는 모든 생명 현상이 다 어떤 단백질을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책에 어떤 예제를 들어놨단 말이야. 어떤 예제를 들어놨냐면 책을 잠깐만 볼게요. 이런 거야. 어떤 사슴이 있는데 사슴이 있었어. 근데 사슴이 털 색깔이 밝은 사슴이 있었고 털 색깔이 되게 진한 사슴이 있었다고 하자. 그럼 봐라. 털이 밝은 색을 가진 사슴과 털이 좀 진한 색깔을 가진 사슴이 있으면 이들은 뭐가 달라? 유전자가 다른 거 아니야? 이거는 우리 4단에서 배웠죠. 배웠어. 모른 척하면 안 돼. 이건 바로 이들의 유전자가 다른 거기 때문이거든. 그럼 유전자가 다른 건 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느냐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진한색 사슴은 자 얘를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 진한색 사슴은 밝은 사슴에 비해서 털 색깔을 진하게 만드는 색소가 있겠지. 그러니까 털색 색소라는 걸 내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털색 어떤 색소의 양이 많으면 당연히 털의 색깔이 진해진다. 이 정도는 뭐 대충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잖아. 그러면 털색 색소의 양이 많으면 털색이 진해지는데 또 털색 이 색소를 합성해야 얘가 많아질 거 아니야. 합성량이 증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여기까지 맞죠? 그러면 색소를 합성하는 것은 물질 대사지, 동화작용이었지. 이거 인정하지? 합성이었어. 그럼 모든 동화작용, 모든 이화작용에 뭐가 필요해? 효소가 필요해. 그럼 뭐야? 효소는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잖아. 어떤 특정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효소로 작용할 거 아니야. 그럼 이 특정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게 효소가 되는데 이 효소는 때마침 이 색소를 합성하게 만들어줘. 그러면 이 효소를 많이 만들게 되면 이 색소도 많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털색 색소 양이 많아지겠지. 그럼 이 사슴의 털색이 진해지겠지. 그러려면 본질적으로 이 특정 단백질이 합성이 돼야 한다는 거야. 이거 합성을 명령하는 게 바로 뭐야? 이 진한 사슴이 갖고 있는 유전자, 털색 결정 유전자 라는 거야. 대박이지 대박. 털색 결정 유전자가 많아야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그것이 효소로 작용을 해서 색소를 많이 만들어서 털색을 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았지? 그게 바로 이 유전 정보의 흐름 방식이다라는 거죠. 대박이지 않습니까? 대박이죠. 이렇게 해서 생명 시스템은 이러한 방향으로 정보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보의 흐름에서 좀 심화 개념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 심화 개념을 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중심설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 개념을 배울 건데 먼저 DNA를 볼까요?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죠. 근데 그 저장하는 게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염기들의 서열에 저장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럼 DNA가 가진 염기의 서열이 있겠지. 그 염기 서열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셔야 돼요. 그 염기 서열을 트리플렉 코드라고 부릅니다. 트리플렉 코드. 알았지? 3염기 조합 이렇게도 부르는데 어쨌든 트리플렉 코드, 영어로 트리플렉 코드라고 해요. 트리플렉 코드. 근데 왜 트리플렉 코드라고 하냐면 이건 약간 수학적인 건데 잘 봐. DNA 가진 염기가 총 몇 개? 4개지, 4개. 자, 보자. 염기들은 총 4가지야, 4가지. 그리고 염기가 하는 일이 뭐라고? 단백질을 합성하게 하는 거라 그랬지. 근데 그 단백질을 뭐로 만들어야 돼?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가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아미노산 순서를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 우리 앞단에서 배웠어요. 단백질의 기능은 단백질의 구조와 결정을 하게 되고 단백질의 구조는 어떤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몇 개씩 결합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럼 결국은 단백질의 모든 기능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아미노산이 몇 개가 어떤 순서로 결합을 하느냐란 말이야. 이해돼? 그걸 얘가 결정을 하는 거야. 염기가 결국은 아미노산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지정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로 사용해. 지정이라고요. 염기들은 아미노산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 누구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미노산이 20가지라는 거야. 20가지.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였지. 염기는 4개인데
이 4개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만 하는 아미노산이 20가지나 되다 보니까 자, 염기 1개가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한다고 한다. 이렇게. 그럼 얘는 4개밖에 안 되고 그럼 얘는 4개밖에 안 될 거 아니야. 이 지정할 거 몇 가지야? 20가지니까 16개를 지정을 못하지. 안 된다.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그럼 염기가 2개가 모여서 2개씩 모여봐. 2개씩 모여서 지정을 하게 되면 2개니까 염기 하나, 염기 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염기가 4가지가 있으니까 이 하나에 넷 중에 하나지. 그럼 4가지의 경우가 생겨. 또 여기 4가지의 경우가 생길 거 아니야. 여기에 4가지의 경우, 여기에 4가지의 경우니까 곱하면 총 몇 가지는 16가지가 돼. 경우의 수가. 그럼 아미노산 16개까지 지정이 가능하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단 4라고 쓸게요. 아예 4라고 쓰고요. 여기서 2개가 모이면 경우의 수가 16가지가 나오니까 아미노산 16개를 지정해. 아직도 모자르지 4개가. 그러면 염기가 3개가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염기 3개가 모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첫 번째 4가지 중에 하나, 두 번째 4가지 중에 하나, 세 번째 4가지 중에 하나, 총 64가지의 경우가 나오니까 20가지 충분히 지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밝혀진 거죠. 뭐야? 염기 3개가 한 조, 한 묶음, 한 세트가 돼서 아미노산 하나를 딱 하고 넣어! 이렇게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좀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경우의 수가 64인데 지정되어야 하는 아미노산은 20가지밖에 안 돼. 그럼 44개의 그 조합은 어디 갔느냐? 이거 연구해서요 노벨상을 받았어요. 어떤 노벨상을 받았냐면 이쪽은 64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20가지니까 얘가 남잖아.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중복이 되더라고요. 중복. 이해되지? 한마디로 여기서 서로 달라. 다른데 결정하는 아미노산이 똑같아! 라는 걸 알아냈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실험을 했어요. 진짜로. 나중에 고3이 돼서 생명과학 2를 배우면 이 실험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 수고가 정말이에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건 DNA의 염기가 4가지고 이 4가지 중에 3개가 한 묶음이 되어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하고 있더라. 그래서 요 3가지의 염기 3개의 이 묶음을 트리플렛 코드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3염기 조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트리플렛 코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몇 가지가 존재하는 거야? 얘가 64가지가 존재하는 거지. 그치? 여기서 64가지니까 이 트리플렛 코드 64가지로 아미노산들을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아미노산이 쫙 모이면 뭐가 돼? 단백질이 되고 그럼 그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나타내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모든 생명 현상을 나타내는 근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어떤 예제를 잠깐 들어봐야 되냐면 이 예제를 잠깐 들어봐야 돼요. 이건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DNA가 이중나선 구조니까 이게 이중나선 구조야. 사슬 2개가 쫙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염기 순서가 A, T, G, G, T, G, C, T, A, C 한쪽이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럼 반대쪽은 무엇일까? 알아맞혀야지. 이거 못 맞추면 큰일 나요. T, A, C, C, A, C, G, A, T, G 이렇게 되죠. 이걸 뭐라고 해? 염기간 상보결합이라고 하잖아. 상보결합. 자, 이거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묶어볼까? 이렇게 뭐 이거 3개, 이거 3개, 이거 3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3개씩 이렇게 3개씩 묶어가지고 어떤 아미노산 하나를 탁 하고 결정을 한다는 것이지. 그치? 자, 여기까지 아셨죠? 그럼 이제 이렇게 DNA의 3염기 조합이 있어. 근데 얘네들이 말이에요. 얘네들이 전사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 전사라는 게 뭐냐면 DNA에 있던 정보가 RNA로 운반되는 거야. 움직여가는 거야. 복사가 되는 거지. 복사. 그래서 DNA에 있는 정보가 유전 정보가 RNA에 있는 정보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전사라고 불러.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전사라는 걸 RNA의 합성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RNA가 DNA를 바탕으로 합성이 되기 때문인데 자 여기서
좀 고난도, 너희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고난도가 나와. 어떤 난이도가 나오냐면 별표를 먼저 칠게요. 어떤 거냐면 DNA 갖고 있었던 것이 RNA로 옮겨갈 때, 자, DNA 여기가 4개지. 4개잖아. 여기 뭐가 있어? A, T, C, G 이렇게 4개잖아. 그럼 그거를 RNA가 복사, 본을 떠간단 말이야. 알았지? 본 떠가는 거 알지? 본을 떠가요. 본을 떠가는데 어떻게 떠가느냐가, 자, A의 본을 뜨면 뭐가 되느냐면 U가 돼요. U. T의 본을 뜨면 A. C를 본을 뜨면 G. G를 본을 뜨면 C가 됩니다. 요렇게 바뀌어요. 이걸 전사라고 해. 그러니까 전사라는 건 DNA의 염기 서열이 고스란히 RNA에게 복사되는 건데, 복사할 때 딱 어떻게 복사가 되느냐? A는 U, T는 A, C는 G, G는 C로 복사가 되더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모르면 끝나는 거야. 알지? 아주 중요해. 됐어요? 여기까지 되겠니? 이렇게 돼서 RNA를 이렇게 쫙 옮겨가게 돼. 여기까지는 일단은 연습을 해봐야 되겠지. 이거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뭐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자 그냥. 그래, 한번 해보자. 얘를 한번 들어볼까? 자, DNA가 있는데 봐라. DNA 사슬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얘를 1번 사슬이라고 하고 얘를 2번 사슬이라고 해보자. 여기에 A, C, G, C, T, T, G, C, A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알았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전사가 된 거예요. 전사가 돼서 이제 RNA가 된 거야. 그럼 RNA는 단일 사슬이니까 베껴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베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왜 얘가 어렵냐면, 애들이 왜 여기서 많이 못 보이게 되냐면, 얘를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A, C, G, C, U. 된다. 그래요. U, G, C, A. 이런 염기서열을 가진 거야. 오? 선생님. A, U, T, A, C, G, G, C라면서요. 근데 A, 뭐요? A잖아요. C, C잖아요. 뭐예요? 저 사람은서요. 여기서 이제 함정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DNA가 이중나선이세. 사슬이 2개야. 1번, 2번에서부터 RNA인데 RNA는 항상 사슬 중에 한 사슬만 전사합니다. 알았지? 근데 A인데 A야. 아니라는 거지. A면 유효하잖아. 그래서 1번에서부터 전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 2개는 서로 무슨 관계야? 이거 2개는 서로 상보지. 상보관계잖아. 그럼 써봐. A는 여기 오야 돼. T. 그 다음에 G, C, G, A, C, G, T였지. 그러네. 요 2번 사슬. 2번 사슬을 전사하면 T, A, G, C, C, G, G, C, A, U, C, G, G, C, T, A. 2번 사슬로부터 RNA가 전사가 된 것이구나. 이런 거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할만해? 할만해야 돼. 같이 할만해야 돼. 자, 이런 걸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DNA의 3염기 조합이 있잖아. 트리플렛 코드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DNA에서 RNA로 염기가 베꼈을 텐데 여기서도 3염기 조합이 있잖아. 염기 묶음 3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TGC 이렇게 있으면 얘가 ACG 이렇게 묶음. 그러니까 DNA도 3염기 조합이라는 게 있으면 3개를 얘가 그대로 볼을 떠갔을 거 아니야. 얘를 전사한 RNA에 염기 3개가 있을 거 아니야. 얘도 똑같이 그 염기 3개를 뭐라고 부르느냐? 겁나게 유명해요.
돈 이름 좀 독특하죠. 코돈이라고 불러요. DNA의 삼연기 조합 트리플렛 코드를 전사한 RNA의 염기 세 개를 코돈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코돈이 바로 뭐냐면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한 아미노산의 순서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유전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볼게. 얘가 몇 가지 있었어? 여기 경우일 수 있지. 여기 봐. 총 64가지가 있었지. 트리플렛 코드가 총 64가지가 있었다면 코돈도 그걸 베꼈을 때니까 64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이걸 코돈표라고 해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186쪽에 코돈표가 나와 있습니다. 아셨죠? 코돈표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너희가 좀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코돈이 있어요. 뭐냐면 RNA가 있어.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가 쭈르륵 적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자 너희가 꼭 기억해 주길 바라는 코돈이 있어. A, U, G라고 하는 코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쭈르륵 뚜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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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죠? 가다가 U, A, U, A, G, U, G, A 셋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거 왜 4개를 얘기하냐면 AUG라는 코돈이 나오잖아. 여기서부터 아미노산 합치기,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세요. 여기가 바로 시작이라는 거야. 시작. 앞에 건 무의미, 의미 없고 여기서 시작. 그래서 여기 보고 게시코돈. 알았지? 게시코돈. 그 다음 쭉쭉쭉쭉쭉 가는데 조심할 게 있어. 쭉쭉 갈 때 항상 이렇게 잘 끊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3개씩 끊어가야 돼. 알았지? 그 다음에 요걸 만났네. 셋 중에 나야. UAA, UAG, UGA. 자, 따라서 해보라. 우악, 우그. 우악, 우그. 셋 중에 하나를 만나잖아. 여기까지예요. 라는 거야. 여기까지예요. 넌 여기까지야. 종결 코돈이라고요. 자, 다시. 단백질 합성은 아무 데서나 시작하는 게 아니었다. AUG라는 게시코돈으로부터 시작해서 3개씩 끊어가다가 마지막에 우악, 우그아에서 끝이 나게 되는데 이까지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요까지에서 끝이 되는 거예요. 종결코돈 바로 앞에서 끝나. 그럼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그림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것이지. 이까지 돼? 이렇게 해서 선생님도 코돈표 못 외우지만 너희들도 외울 필요는 없어. 학교에 선생님이 줄 거야. 이걸 문제를 내시겠다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 뭐라고 한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정보의 흐름, 전문용어로 중심설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2단원 생명 시스템까지 너희들 내가 얼굴을 보면 참 좋겠는데 얼굴을 못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보고 싶어요. 자, 많이 보고 싶고 집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시청을 하고 있지만 나랑 바로 앞에 있다는 듯이 알겠죠? 생동감 있게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 잘 풀어보시길 바라고 우리 조만간 만나게 될 겁니다. 안녕.